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월요일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주호이고요. 자, 이번 주에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CPI 발표일 거예요. 이게 현지 시간으로 10일, 우리 시간이죠. 우리 시간으로 10일 밤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도 조금 더 관심 가는 다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몇몇 분들은 챙기고 계시겠지만, 일단 현지 시간으로 9일, 현지 시간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안 나누게 될지, 이게 저는 좀 관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현지 시간 11일이죠. 목요일에 있는 타이틀 42, 드디어 그겁니다.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이 종료되는 날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끝나게 되면 노동자들이 유입이 될 테니까 뭐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는 게 완화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약간 정치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서 오히려 좀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챙기시면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바로 첫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죠. 이상원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금요일 쉬고 네. 토요일 그땐 참 좋았는데 네, 그땐 그러네요. 참 좋았는데 또 월요일이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무엇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좀 오늘 정말 어쩌면 지겨운 얘기일 수도 있고, 네. 어쩌면 꼭 필요한 얘기일 것 같아서 이제 FOMC 이제 뭐 다들 디테일한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FOMC를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실적들이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빅테크 실적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과연 지금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재미없는 이야기도 노래와 함께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판승철이 그럴까요? 노래로 개사해서 자, 한번 그러면 그 FOMC는 사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많이 하셨겠죠. 봤는데 당연히. 혹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금리만 놓고 보면 변곡점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네. 거고, 금리의 변동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FOMC에 주목하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잖아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네. 금리를 결정하니까 그렇죠. 그걸 다들 전 세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보는 이유는 금리가 자산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금리가 할인율이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네. 할인율을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 자산의 가치가 평가될 때 한 절반 이상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금리는 할인율이니 그렇죠. 금리가 높으면 주가를 많이 할인하려는 시장의 심리가 많고 결국 밸류에이션 떨어지는 거고, 금리가 할인율이니 이게 내려가면 밸류에이션 높아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논리에서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네. 이게 채권이 됐던 어떤 자산이 네. 됐던 모든 자산은 이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감소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통화의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위축됩니다. 네.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면 다시 통화 수요가 감소해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겠죠. 네. 제가 왜 이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그렇죠. 저는 네.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인데 네. 굉장히 복잡하게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보세요. 반대로 보면 금리가 하락하면, 네. 즉 통화의 공급이 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네.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채권 때문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내다보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 이후에는 분명히 경기가 침체가 되면 네.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렇겠죠. 경기가 좋아져도 채권 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네. 금리가 가만히 있어도 네. 채권 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금리가 가만히 있으면 왜 네. 상승할 것 같으세요? 기대죠. 아. 점차 금리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점차 좋아질 거를 예상하고 주식 시장이나 반영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확 튀거나 네네. 뭐 이렇게 이 채권의 가격이 확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제 미국 장기채 같은 경우는 네. 재미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미국 국채인데 장기채가 재밌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미국 국채는 지금 꽃놀이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차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은 네. 당연히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고요. 네네.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채권 비중을 지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도 특히 미국 국채는 장기물을 좀 가져가도 어느 비중 이상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향에 따라서 뭐 10%, 20% 적으면 많으면 4, 50%.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이제 증권가 계시는 그 저기 어떤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채권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그래 지금 그냥 놓고 있으면 당연히 먹을 것 같은 만약 뭐 그런 상황? 뭐 증권가에 계시는 분들 다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손이 안 가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손이 안 가도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물탈 자금이 여기서 생기는 거다. 만약에 주식을 뭐 추가적으로 넣고 싶건 뭘 하고 싶건 이제 물을 탈 거 아니에요. 뭐 시장이 빠지건 아니면 올라가서 물을 타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럼 어떤 돈으로 할 거냐? 지금 있는 그 작은 현금으로 할래? 아니면 채권으로 좀 더 이걸 불려놓고 할래?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자산 배분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25% 현금, 25% 원자재, 25% 주식, 25% 네. 채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네. 사실상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예금이 지금 2%인데 네. 기대 수익률이 4%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할래 안 나가죠. 해죠. 당연히. 네. 이게 2%인데 이건 한 15%, 20% 나와요. 이렇게 해야 그쵸. 관심이 가죠. 네네. 지금 예금리가 1%인데 EL에서 5% 나옵니다. 네네. 그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예금금리가 4%인데 EL에서 8% 줘요. 그러면 왜 그거밖에 안 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통 한 10%, 20% 이런 데 관심 가거든요. 네네. 지금은. 네. 이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대 수익률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낮은 기대 수익률을 감안하고 내가 이런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잘 못하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뭐 채권을 50%로 가져가야 됩니다. 네네. 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근데 한 10%나 네네. 20% 정도는 나중에 해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네네. 10만 원을 예를 들어서 TLT 같은 데다가 네네. 사서 그냥 버려놓고 TLT가 90만 가지고 하는 거죠. 장기채 네, ETF가 미국 TLT죠? 장기채 네. ETF 네. 같은 데다가 그냥 던져 넣어놓고 네. 90%만 가지고 주식을 사도 수익률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거든요. 해보시면. 근데 이 10%가 든든해요. 근데 물론 이 10%도 제 경험상 네.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다 소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극단적인 주가는 상황이기 항상 전에? 떨어질 때요. 네네. 내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요. 네네. 여기가 바닥이겠지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항상 없죠. 네. 그리고 오를 때도 이쯤 되면 올랐겠지 싶어서 매도하게 되면 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화나는 거죠. 내가 그렇죠. 팔면 올라. 그렇죠. 더 화나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격언이 네네. 참 좋은 말이죠. 네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걸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하고 반대되잖아요. 내가 이걸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 주식이 되게 오를 것 같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 좋아 보이니까. 네. 근데 그게 돈이 남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다면 그분이 그렇죠. 잘하시는 분이죠. 오늘이라도 그렇죠. 오늘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10년물 만약에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인식하는 게 10년물이라서 10년물로 여쭤보는 거고 사실 지금 투자하려면 장기채로 투자해야 되니까 TLT 같은 거를 하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어느 정도 보세요? 금리 기준으로. 수익률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이죠? 3.4?
그건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지만 네. 그럼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 지금 하면 1년이면 한 만약에 네네. 금리가 멈춰 있지 않다면 네네. 하락한다면 네. 하락이 시작된다면 저는 10% 이상은 나올 거라고 봐요. IF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물 기준으로 네네. 봤을 때 그러면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긴 건 막 20년짜리, 30년짜리를 묶여 있는 TLT로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20에서 30도 그렇겠죠?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혹시 네. 채권도 ETF가 레버리지가 있어요? 있는데요.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해요. 아, 그래요? 안전자산으로 하려고 던져 놓는 거긴 한데 네. 그럴 거면 거의 뭐 그렇게 만약에 하고 싶으신 분은 네. 차라리 단기채하고 장기채를 가지고 네. 이제 바벨 전략 만들어서 네. 주식 대신에 레버리지 뭐 채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신다든지 하는 네. 그런 포트폴리오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항상 그 버핏 선생님의 격언이 있잖아요. 네네.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했는지 알게 될 거라고. 네네. 네. 똑같은 얘기거든요. 레버리지 채권을 가지고 그것만 내가 네이키드 포지션을 가지고 있겠다. 저는 못해요 일단. 왜 안 돼요? 다 날릴 수 있잖아요. 어.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겠죠. 네네. 근데 내 의견과 다르게 흘러갈 확률은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분들이 네네. 결국 그분들이 돈을 버시는 어. 분들이더라고요. 네네. 주변에 보면. 근데 성과가 막 1등 했다가 네. 꾸준히 1등만 계속 하시는 분들도 드물게 계십니다. 네네. 그런 훌륭한 분들도 네.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과가 이제 그냥 중간 이상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네네. 그분이 오래 가셔야 그분이 나중에 결국은 잘 되시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기복이 크신 분들은 결국 성과가 좋지를 않더라고요. 경험상. 그러니까 저도 제가 원하는 길은 네. 저도 막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네. 제가 많이 반성하고 투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간 이상 그냥 상위 30% 40% 안에만 들 수 있게 노력을 하자. 중간 이상만 하자.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채는 사실 몇몇 증권사에서 제가 알기로도 실제 구매도 가능하다고 그리고 되게 크지 맞습니다. 않은 금액으로도 네. 구매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나요? 그냥 ETF 하는 게 나요? TLT로? 저는 이제 주식하고 네. 이제 리밸런싱을 좀 이렇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매매가 그래도 전혀 없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돈을 파킹해 놓는다라는 개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주 바꾸기 때문에 네네. 미묘하게라도 왔다 갔다 했으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저는 ETF로 사는 편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채권은 중간에 매도를 하게 되면 다행인데 예금이나 이런 경우는 네. 중간에 매도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네. 안 그러면 그 기한 이익이 다 상실된 거잖아요. 네네. 전 그게 싫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저는 ETF 가지고 항상 합니다. 만약에 올해 내내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 네네. 그러면 그냥 시점만 뒤로 밀릴 뿐이지 결국은 수익은 볼 것 결국은 같은. 날 겁니다. 어느 순간 5% 이상. 네. 참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랑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지금 방금 물어보신 게 이제 실질 금리가 네네. 플러스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어떨 거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제 5% 이상이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질문은 뭐죠? 어떻게 맞추면 됩니다. 제 질문이 그렇게 고난이 되었었나요? 그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네.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것에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화내야죠. 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계속 플러스인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되면 네. 파월이 얘기하는 제약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잖아요. 네네. 경기 침체가 오겠죠. 그 상황이 오면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게 지금 채권을 좀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하고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계열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식의 가치는 제가 볼 때 할인율하고 성장률의 관계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금리가 고정됐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고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향후 주식은 뭘 봐야 될 거냐? 성장률을 봐야 될 거라는 거죠. 저는. 네네. 근데 지금 그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는 그러면 할인율이 고정이 이제 최소한 고정이 되거나 할인율이 오히려 낮아지려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금리를 고정시키거나 낮추려면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네네.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연준 회의에서 이번에 5월 FOMC에서 답이 나왔어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예상한다는 문구를 삭제시켰거든요. 네네. 이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에 많아도 한번 제가 볼 때는 혹은 6월에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지 않았을까. 아마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네네. 이게 거의 끝날 것 같다. 실제로 이제 패드워치 동결 확률도 오늘 제가 쓸 때만 해도 87%로 동결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럼 동결 확률이 시장에서도 이게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네. 어떻게 될까? 저는 4가지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정됐을 때. 예, 네네. 고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기가 극단적으로 침체되거나 경기가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좋아지진 않겠죠. 금리를 네, 이렇게 네네. 올렸는데 네. 그럼 침체된다면 당연히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네네. 네. 만약에 옐런 장관 얘기대로 6월 1일이 자기는 시한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6월 1일까지 이게 타협이 안 되면 그때는 미국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네네. 당연히 네. 그랬던 적도 없고 네.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연장될 수는 있겠죠. 한도를 이렇게 연장시키면서 이게 일자리를 감소시키잖아요. 당연히. 네네.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급격하게 유발하지는 않더라도 트럼프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럼 급격하게 유발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제약적인 뭔가를 행사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순간적으로는 나쁜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물가를 누를 수도 있겠구나. 네네.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면 쉽게 금리 올리기 힘들다. 이것도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외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완만하게 MOM으로 0.3 이하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디시플레이션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게 지금 저는 제일 확률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대출의 50%를 차지하는 게 중소은행들이잖아요. 네네. 이 중소은행들이 지금 위기 상태잖아요. 부도가 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시중 유동성을 금리를 올려서 줄이는 게 클지 이 사람들이 대출을 줄여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주는 게 클지 뭐 작은 사람은 0.25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1%까지도 제약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금리를 0.25 올린 거랑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요. 아니다. 심한 사람들은 1% 올린 거와 같은 효과일 수도 있다. 네. 누가 맞는지 모르죠.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자체로 경기는 제약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통화 정책이 급격하게 올린 통화 정책 자체가 네네. 지금 신용 긴축을 만들어서 경기에 악영을 이미 준 건 아닐까? 라는 네네. 생각도 해볼 필요 있다는 거죠. 그럼 이 4가지를 감안을 해봤을 때 이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도 네. 물가는 잡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금리 올릴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를 일정 부분 하는 게 좋고 주식은 당연히 주식은 좋다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제 조금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왜요? 저로서는. 네. 왜 어려워졌냐면 지금까지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다 나와 버렸잖아요. 네. 이 빅테크들 실적이 나온 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지 몰랐네요. 네네. 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죠. 네.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열심히 이번 실적 발표한 것들을 네. 제가 이제 다 쳐서 가져온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S&P 500이요.
지금 TTM이에요, 이거. 네네. 지금 24입니다, PER이 사실상. 근데 애플은요 29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3, 테슬라 50, 포워드 아닙니다. 다 현재입니다. 네네. 아마존이 256, 메타가 28, 알파벳이 23입니다. 아, 알파벳 싸다. 근데 이게 시장 평균이랑 같아요. 네네. 이게 더 이상 싸지 않아요, 이제. 아, 이게 포워드로 보니까 여기서 알파벳은 뭐 10, 뭐 몇이 나오는 그렇죠, 거고, 네. 17이 나오는 거고, 뭐 메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요. 23년 예상 실적을 보시면 애플은 블룸버그 컨센 기준으로 감소입니다. 매출액 2.5, EPS 3.4. 네. 증가율입니다. 물론 감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증가율이 6%, EPS 4%. 굉장히 잘 나온 편입니다. 네네. 테슬라는 매출은 25%인데 EPS는 마이너스 4예요.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 컨센서스거든요. 네. 아마존이 9%, 얘는 EPS가 흑전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흑전이니까 이게 감이 안 오니까요.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해 봤더니 약 75%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메타도 매출액 증가율이 6, EPS 20.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출액 증가율이 평균 보면 뭐 테슬라나 이런 걸 제외하면 6%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너무 오랜 기간 네. 동안 애플도 거의 25에서 30 사이의 PER을 계속 봐왔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메타, 알파벳 마찬가지로 거의 뭐 30에 육박하는 PER을 수년간 보고 자라오다 보니까 아야 이 정도면 싸진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들이 매년 뭐 10% 이상의 성장을 보였을 때 했었고 지금은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장이 주춤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저 밸류에이션이 괜찮냐라는 데 의구심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9월 달에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는요. 이런 이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제 성장이 나오는 빅테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 보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싸진 않아요. 쉽게.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제 마음은 그래요. 네네. 얘네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이런 애들은 이제 항상 뭐 싸지는 않는, 그러니까 시장 평균 수익률을 기대하는 거지. 네네. 예전처럼 와 이런 거는 지금 사두면 엄청 오를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시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겠구나. S&P 500 상승률이 연평균 10%라면 얘네들은 한 12% 정도 기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올라가지 못할 경우는 네.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시장은 무너지겠죠, 그럼. 근데 얘네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요. 애플이 매출액이나 EPS가 이렇게 좋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애플이 좋았던 건 뭐였냐면 꿈을 심어줬죠. 매출 비중에서 아이폰이 52%, 서비스가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애플 CEO 이렇게 얘기하죠. 인도가 우리 인도 진출한다 이거죠. 이게 먹히던 거죠. 네. 미국이나 중국에 각 한 5천만 대씩 파는데 지금 인도 우리 650만 대밖에 못 팔어. 네. 이제 시작이야 이거죠. 매출액 기준으로 3% 이하일 거야 우리 지금. 근데 얘네들이 5천만 대까지만 올라와 줘도 네. 성장률로 따지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예상하는 매출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걸 이걸 심어준 거죠. 네네.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저는 이거 애플 은행이라고 썼는데 그냥 네. 연평균 지금 4.15% 예금을 출시했거든요. 네네. 4일 만에 10억 달러, 계좌 수 약 24만 개 4일 만에 만들었거든요. 굉장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중소형에서 돈이 빠져서 핀테크로 다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것도 애플한테로. 이 서비스 부분에서도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애플 지금 사면 2배, 3배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애플이 시장보다는 낮겠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수익률은 아니다. 대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기에는 충분히 훌륭한 회사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대감이 많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큰데 지금 뭐 어차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이거에 아마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파일럿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인공지능을 붙여서 나왔을 때 뭐 얼마나 사용이 될지 이거를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애저 오픈 AI 기업 고객이 2,500사로 늘었대요. 네. 이게 QOQ 10배거든요. 지난 분기에 10배예요. 이 가입자 지난 분기 대비 10배. 애저 250개. 사용자가요? 아니요, 기업 가입자가. 아, 기업 예, 가입자가 애저 네. 내에서 네. 오픈 AI를 사용하는 기업 가입자가 예. 오픈 AI를 사용하는 예, 기업 예, 가입자가 10배. 네네. 어. 그러니까 250개 사가 있었다가 네네. 2,500개 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보면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빙이 데일리 유저가 거의 없다가 1억을 돌파했다라든지 아니면 빙 모바일 앱 이용자가 4배 증가했다든지 단기간에 이런 거 숫자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 컨센을 넘어서는지 넘어서지 않는지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만약에 이 컨센이 되게 안 좋은 컨센이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면 네. 다음 분기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잘 보셔야 된다. 만약 이렇지 못하면 굉장히 안 좋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쪽에만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다였다면 네네. 지금은 많이 좀 분산하시라. 특히나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예전에는 메타나 이런 쪽이었다면 네.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이 지금 얘네들이 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네네. 얘기를 많이 듣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다른 것 살 때 네. 조금씩 일정 부분 포트에 조금씩이라도 떨어질 때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채워 놓는 게 저는 좋아 보인다.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빅테크도 그러면은 많이 올랐으면 너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막 순위가 치고 올라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였다면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적정량이 있다면 거기서 조금씩 다른 거 좀 뭐 시클리컬한 애들도 조금 채워두시고 네네. 그리고 다르게 지금 왜 와서 성장이 컨센보다 많이 나올 만한 회사들이 있다면 네네. 조금씩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채권은 진짜 지금은 해야 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다. 포트에 일정 부분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들도 너무 있는 것 같고 너무 계속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없는 부분에서 좀 채워가는 게 뒤늦게 여기다 따라 붙어서 몰빵 치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네. 합리적으로 하시라고 조금 이래서 100만 원이 있다면 네. 2, 4, 6개 이렇게 쪼개서 사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한 종목 이건 뭐 자신 있으면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들 그냥 중간 이상의 실적을 내고 싶은 사람들 저는 안 그래도 그 주말 사이에 버크셔 해서웨이 그 워런 버핏 회장의 인터뷰, 그러니까 저희 주주총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들 뭐 질문에 대한 답변들 나왔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우리 버핏 옹께서 나는 애플을 팔았던 게 최대 후회다 막 이런 얘기 듣고 지금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덜 올라왔던 것들 조금씩 채워넣고 너무 많이 올라왔던 거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게 그렇죠.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중용의 도를 찾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채권에 대해서 약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채권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채권은 또 너무 많이 사진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몰아가는 스타일이라 저는 채권 꽂혔어 이러면 쫙 몰아가는 스타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롱런 해야죠. 저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잘 하시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원 선임 매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